1998년 8월 12일 다카마스에서 청소년들 무리가 바다용이라는 간판이 달린 건물에 몰래 들어갔다. 몇 년 전 문을 닫은 오래된 파친코 홀이었다. 내부에는 오래전부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기계들은 고장나서 구석에서 먼지를 쌓고 있었으며 방들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다. 창고 중 한 곳에서 그들은 음료용 냉동고를 발견했다. 유리문은 오래된 신문지로 붙여져 있었고 본체는 낚싯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모든 것이 이상해 보여서 청소년들은 그 발견물을 열어보기로 했다. 문이 열렸을 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안에는 온 도시가 3주 동안 찾고 있던 겐지가 있었다. 그는 그날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부러진 채집망과 게임기에서 나온 칩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즉시 시선을 끈 것은 이 발견을 정말 섬뜩하게 만든 세부 사항이었다. 그의 입은 죽은 매미들로 가득 찬 채였다. 이후 수색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실종자 사건의 일반적인 범위를 매우 빠르게 벗어난 수사가 시작되었다. 1998년 7월 20일 시코쿠 연안의 도시 다카마스. 이곳의 여름은 혹독하다. 아스팔트가 녹기 시작하고 공기는 무더위에 떨리며 매미들의 울음소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도시 남쪽 좁은 골목길과 획일적인 주택들이 있는 조용한 주거지역에 3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무실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살림을 했으며 이들의 모든 관심은 아들 겐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가족의 주변 환경은 그런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똑같은 2층 주택들, 대문 앞에 자전거들, 발코니에 널려진 빨래들. 이웃들은 서로를 잘 알았고 모두 평범한 생활을 했으며 이것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겐지에게는 그를 다른 아이들과 즉시 구별짓게 하는 취미가 있었다. 그는 곤충에 빠져 있었다. 그는 채집망과 몇 개의 투명한 용기, 그리고 자신이 찾은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적어두는 수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몇 시간씩 마당을 뛰어다니고 담장을 뛰어넘으며 매미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이 채집망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의 집 근처에는 오래된 신토 신사 옆에 작은 광장이 있었다. 광장은 새 것이 아니었다. 기울어진 그네들, 우거진 덤불들, 그리고 매미들이 계속 맴도는 몇 그루의 거대한 나무들. 겐지에게 이곳은 이상적인 장소였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찾을 수 있었다. 희귀한 곤충 종들을 찾아서 나중에 이웃 아이들에게 보여주곤 했다. 7월 20일 오후 4시경 어머니는 그를 대문까지 배웅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그는 가벼운 여름 옷을 입고 익숙한 채집망을 손에 들고 신사 쪽으로 향했다. 이것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었다. 겐지는 종종 혼자 그곳으로 갔고 그 순간 아무도 이것이 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행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가족은 겐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이것이 공황을 일으키지 않았다. 친구들과 놀다가 늦어졌거나 광장에서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황혼이 찾아왔는데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이 순간부터 작은 도시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빠르게 변한 수색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날 모든 것은 평상시라면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사소한 일로 시작되었다. 집의 시계는 5시 초를 가리켰는데 겐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보통 그는 더 일찍 나타났다. 물을 마시러 뛰어오거나 어머니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대문 근처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마당은 비어 있었고 집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처음에는 걱정이 없었다. 어머니는 그를 볼 것을 기대하며 신사로 나갔지만 광장은 비어 있었다. 뜨거운 공기만이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매미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 같았다. 그네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침묵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는 이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아는 가정들을 방문하고 아이들에게 겐지와 놀았는지 물어봤다. 대답들은 비슷했다.
그를 오랫동안 본 사람이 없었다. 몇몇은 그가 광장 쪽으로 갔다고 말했지만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명확함은 더해지지 않았다. 저녁 6시까지 부모들은 이미 모든 평소 장소들을 돌아보았다. 상점으로 가는 길을 확인하고 버스 정류장을 들여다보고 학교 뒤의 공터를 둘러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곳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구로 갔다. 매번 희망은 공허함과 마주쳤다. 걱정은 공황으로 변했다. 가족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가까운 거리들을 돌아다녔다. 이웃들이 수색에 합류했다. 누군가는 해가 아직 지지 않았음에도 손전등을 들고 나왔다. 온 동네가 소년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흔적이 없었다. 오후 6시 30분에 어머니는 경찰서에 전화했다. 전화는 실종 신고로 접수되었다. 저녁에 첫 순찰차들이 집 앞에 왔다. 그들은 부모들의 말을 들어보고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설명을 작성한 후 즉시 지역 순찰을 시작했다. 가장 가까운 버스 노선에서 정보를 요청하고 학교 구역과 인접한 골목들을 확인했다. 그때까지는 범죄 사실이 아직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보였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일이기를 멈추고 앞으로 며칠 동안 온 도시를 덮게 될 공식적인 수사가 되었다. 다카마스의 7월 20일 저녁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가족의 일반적인 걱정처럼 보였다. 소년이 실종되고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이웃들이 도움을 준다. 하지만 말 그대로 몇 시간 만에 상황은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했다. 집에 2대의 경찰차가 도착했다. 그들로부터 수첩과 손전등을 든 순찰관들이 나와 이웃들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기록했다. 몇 시에 나갔는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누가 그를 봤을 수 있는지.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한 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다. 저녁 9시까지 온 거리가 수색에 참여했다. 이웃들이 손전등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등유 램프를 가져와서 사람들이 덤불, 부속 건물들, 차고들을 샅샅이 뒤졌다. 수색은 무질서하게 진행되었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누군가는 신사 옆 아동 놀이터를 계속 돌아다니고 누군가는 도로를 따라 있는 구덩이와 도랑들을 확인했다. 겐지의 아버지는 항구 쪽으로 갔는데 어떤 흔적이라도 찾기를 바랐다. 그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을 때 가족의 걱정은 절망으로 변했다. 밤이 되자 상황이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밤 11시에 현청 관리소에서 팀이 다카마스에 도착했다. 결정이 내려졌다. 수색은 아침까지 계속되고 아침에는 도시가 완전히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 7월 20일 아침 6시에 가족의 집 앞에 경찰관들, 자원봉사자들, 이웃들로 구성된 그룹이 모였다. 모두가 경로를 받고 지역을 샅샅이 뒤지러 갔다. 계획에 따라 작업했다. 선을 나누어 덤불과 공터를 통해 사슬처럼 이동하며 지도에 이미 지나간 곳을 표시했다. 개들도 투입되었지만 더위가 그들의 작업을 어렵게 했다. 경찰은 모든 것을 프로토콜에 기록했다. 누가 소년을 마지막으로 봤는지, 어떤 구역이 조사되었는지, 어디에 빈 공간이 남아있는지, 학교 선생님들, 지역 어부들, 심지어 평소에 상점 앞 벤치에 앉아있던 연금 수급자들까지 수색에 참여했다. 도시는 그룹으로 나뉘었다. 누군가는 거리를 샅샅이 뒤지고 누군가는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단지들이 빠르게 상점문, 버스 정류장, 역 앞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색했다. 여러 번 거짓 제보가 들어왔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에서 소년을 봤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는 허무했다. 경찰은 이러한 신고들을 기록했지만 매번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신사 주변 지역에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졌다. 겐지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에서 모든 미터를 돌아보았다. 나무 아래, 돌담 뒤, 오래된 건물 근처를 확인했다.
경찰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나란히 작업했지만 결과는 0점이었다. 매일 노력들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다. 순찰대는 밤에 근무했고 도시에는 실종이 모든 사람을 건드렸다는 느낌이 나타났다. 겐지의 어머니는 매일 광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네에 앉거나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다. 이것이 수색의 상징이 되었다. 이웃들은 그녀를 거기서 보고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단지 셋째 날에 첫 번째 단서가 나타났다. 신사에서 100m 떨어진 도로 근처 덤불에서 경찰관들이 익숙한 물건을 발견했다. 채집망. 손잡이는 부러져 있었고 그물은 찢어져 매달려 있었다. 이것이 겐지가 실종 당일 가지고 나간 바로 그 채집망이었다. 대규모 작업의 배경에서 이 발견물은 거의 미미해 보였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실제 단서가 되었다. 이것은 확인해 주었다. 겐지가 정말로 신사에 있었고 바로 거기서 그에게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을. 파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이 물건에서부터 단순한 수색에서 본격적인 수사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수색 첫날들이 결과를 주지 않았을 때 경찰관들은 다른 전술로 전환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집들의 거주자들을 자세히 신문하기 시작했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언급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꽤 빠르게 분명해졌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 거의 항상 신사에 있던 사람. 그는 관리인이었다. 70대의 노인으로 다카마스에서 나름대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는 혼자 살며 근처의 작은 집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신사 구역에서 보냈다. 질서를 유지하고 낙엽을 치우고 울타리를 수리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말했다. 그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성격 때문이었다. 이웃들은 지적했다. 그는 비사교적이고 자주 투덜거리며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특히 이것은 아이들과 크게 관련되었다. 몇몇 증인들이 경찰에 같은 말을 했다. 관리인이 신사역 광장에서 놀던 아이들을 여러 번 쫓아냈다고.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갈 때 소리를 지르고 소음에 불평하며 때로는 여기는 놀 곳이 아니다 라고 말을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이상한 일로 보였지만 그들은 익숙해져 있었다. 수색에는 이것이 단서가 되었다. 조건들이 일치했다. 실종은 말 그대로 그가 모든 시간을 보내던 곳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투덜거리고 비사교적인 사람의 평판이 가능한 동기, 짜증을 가진 사람의 이미지와 겹쳤다. 다른 방향이 없었던 경찰관들에게 이것은 꽤 논리적인 선으로 보였다. 수사관들은 사실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관리인이 정말로 혼자 살고 손님을 거의 받지 않으며 근처에 친척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도시에 거의 나가지 않으며 그의 모든 삶이 신사와 집으로 축약된다는 것을. 서로를 수년간 알고 지내던 작은 동네에서 바로 이런 폐쇄성이 의심스럽게 보였다. 경찰은 보고서에 이웃들의 수많은 불만을 기록했다. 몇몇 사람들이 관리인이 아이들을 마당에서 쫓아내는 것을 봤고 그가 소음을 견딜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종합적으로 이것은 정말로 첫 번째 의혹의 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의 초상화처럼 보였다. 여론이 그 역할을 했다. 온 도시가 불안에 휩싸인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관리인은 이 역할에 완벽하게 맞았다. 바로 이렇게 그는 이전에는 단순히 피해지던 투덜거리는 노인에서 이미 가능한 용의자로 논의되기 시작한 인물로 변했다. 이러한 정보들이 수사관들의 책상 위에 놓였다. 관리소에서 회의를 한 후 결정이 내려졌다. 공식적인 신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장을 발부하고 경찰관 그룹을 관리인의 집으로 보냈다. 이렇게 수사는 첫 번째 전환점을 맞았다. 덤불과 구덩이의 무질서한 수색에서 경찰은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람의 확인으로 넘어갔다.
경찰이 신사관리인을 공식적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역에서 새로운 대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이웃들에게는 이것이 거의 그들의 추측에 대한 확인처럼 보였다. 저녁에 상점 앞에서는 한 가지만 논의했다. 그를 데려갔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욕하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는지 기억했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이웃들의 눈에 그는 이미 유죄였지만 그 시점에서 경찰에게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 경찰서에서 신문은 표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사관들은 프로토콜에 따라 행동했다. 7월 20일 낮에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확인했다. 관리인은 즉시 겐지의 실종과 어떤 관련도 부인했다. 그는 침착하게, 긴장하지 않고 말했고 명확하게 대답했으며 세부 사항에서 혼동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에게 이것은 특이해 보였다. 많은 용의자들이 방어하기 시작하거나 이야기에서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는 확신 있게 행동했다. 실종 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관리인은 즉시 구체적인 답을 했다. 그는 그날 인근 도시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말했다. 방문 시간은 겐지가 신사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대와 일치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말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 예약표가 보관되어 있고 병원에 방문 기록이 있다고.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전체 가설이 달려있는 검증이 되었다. 다음 날 그들은 병원에 갔다. 기록에 정말로 방문에 대한 표시가 있었고 옆에 그의 서명이 있었다. 의사들은 그를 직접 봤다고 확인했다. 접수처 직원들은 그가 와서 줄을 서고 건강에 대해 불평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발견되어 그를 알아봤다. 이 모든 증언들이 철통 같은 알리바이로 합쳐졌다. 진료 시간과 실종 시간이 일치했고 도시들 사이의 거리로 인해 그가 신사에 있는 것이 불가능했다. 수색에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온 동네가 지목한 사람이 연루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알리바이에 대한 소식이 지역에 퍼졌을 때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시작되었다. 그의 유죄를 확신했던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경찰에게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웠다. 그들은 이 선에 집중하기 위해 며칠을 보냈고 결국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첫 번째 심각한 가설이 눈앞에서 무너졌다. 수사 보고서에 수사관들이 기록했다. 알리바이가 확인되고 의료 문서와 증인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관리인이 공식적으로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건에서 다시 단 하나의 작업 방향도 남지 않았다.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되었다. 의혹, 희망, 여론의 압력이 허무로 무너졌다. 해결에 가까워 보였던 수사가 출발점으로 돌아갔다. 바로 이후에 경찰은 곧 새롭고 훨씬 더 어두운 흔적으로 이어질 다른 가설들을 찾기 시작했다. 관리인의 알리바이가 확인된 후 수사는 공중에 떠 있었다. 경찰에게 단 하나의 직접적인 방향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자료를 검토할 때 계속해서 이 사건을 수백 개의 다른 사건들과 구별짓는 한 세부 사항으로 돌아갔다. 냉동고에서의 발견에 관한 이야기였다. 겐지는 집에서 나갈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고 옆에 게임기 칩과 부러진 채집망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입이 죽은 매미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즉시 일반적인 논리에서 벗어났다. 일상적인 갈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행동으로 보였다. 이 이상함이 새로운 가설의 출발점이 되었다. 일반적인 일상적 범죄를 배제한다면 의식과 관련된 변형이 남았다. 90년대 말 일본은 여전히 종파와 관련된 큰 사건들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 옴 진리교 사건 이후 나라에서는 모든 비전통적 종교단체들에 대한 특별한 경계심이 지배했다. 따라서 사건의 매미가 나타났을 때 수사는 즉시 가능한 의식적 함의를 보았다. 그 시대의 공식 문서에는 직접 명시되어 있었다. 곤충과 관련된 특이한 세부 사항이 종교 조직의 관련을 증명할 수 있다고.
수사관들은 폐쇄된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연상시키는 모든 지역 그룹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리에 다카마스 근처에 기반을 둔 작은 종파가 올랐다. 그들의 모임은 임대한 건물에서 열렸고 교리에는 자연 숭배와 생명 순환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흔적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룹 지도자의 신원 조회가 올려졌고 추종자들이 신문받았으며 그들의 의식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종파가 실제로 곤충과 자연의 소리와 관련된 상징적 의식을 실행했다는 것이 의혹을 강화시켰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그럴듯한 설명으로 보였다. 소년이 개인적 동기가 아니라 의식의 틀 내에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사건은 새로운 벡터를 얻었다. 관리인 같은 개인들의 확인에서 경찰은 전체 조직에 대한 연구로 넘어갔다. 그 순간 바로 이 가설이 주요한 것이 되어 수사 진행을 결정했다. 종파 가설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수사는 다시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몇 주간의 작업, 수십 개의 프로토콜, 수백 번의 신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지 닫힌 원으로 이어질 뿐이었다. 그때 관리소에서 결정을 내렸다. 가장 첫 번째 지점으로 돌아가자. 버려진 바다용에서 발견한 장소로. 모든 검사 자료들이 보관소에 있었다. 사진들, 도식들, 표본들. 범죄 수사관 팀은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검토했다. 사진들에서는 창고가 어떻게 보였는지 잘 볼 수 있었다. 기계 파편들, 부러진 의자들, 먼지층. 이 혼돈 속에서 오직 한 물체만 눈에 띄었다. 냉동고. 바로 그것의 내용물이 관심의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 수사관들은 내용물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던 모든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프로토콜에는 몇 개의 물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가장 명백한 것은 게임 칩. 그것은 바로 겐지 옆 바닥에 놓여 있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것은 중요한 단서로 보였다. 하지만 분석이 진행되면서 그 중요성은 낮아졌다. 칩들은 이 건물 곳곳에 있었다. 버려진 파친코 홀은 어느 구석에서든 그것들을 보관할 수 있었다. 범죄 수사관들이 발견을 기록했지만 이미 그때 표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다고. 하지만 프로토콜의 다른 세부 사항이 더 두드러졌다. 냉동고는 낚싯줄로 닫혀 있었다. 검사 당일 촬영된 사진들에서 그것이 문을 십자로 묶고 있는 것이 보였다. 첫날들에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끌지 않았다. 누군가 단순히 뚜껑을 더 확실하게 고정하고 싶어 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재검토에서 바로 낚싯줄이 가장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이 자료를 주의 깊게 연구했다. 두께, 구조, 광택. 모든 것이 이것이 어떤 가정용품 가게에서든 살 수 있는 싼 낚싯줄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켰다. 이것은 바다 낚시용으로 계산된 전문화된 종류였다. 그런 낚싯줄은 특별한 강도와 유연성으로 구별되었고 큰 부하를 견뎠다. 그것은 강이나 호수에서의 낚시가 아니라 참치 같은 큰 바다 물고기 사냥에 사용되었다. 이 발견이 즉시 수사 진행을 바꿨다. 칩이 우연일 수 있었다면 낚싯줄은 우연일 수 없었다. 그것은 모든 집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전문점에서만 팔렸다. 가격이 일반 낚시 도구보다 높았고 따라서 구매자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수색에 이것은 추측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처음 넘어갈 기회였다. 보관소에는 범죄 수사관들이 낚싯줄 관련 순간을 어떻게 기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전문가 중 한 명이 지적했다. 이 재료는 일상적 필요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우리가 소유자를 찾으면 그는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용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부차적으로 보였던 한 작은 세부 사항이 사건의 주요 단서로 변했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바로 그것이 겐지를 냉동고에 숨긴 사람에게 그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수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경찰관들은 지난해에 그런 낚싯줄을 판매한 현내 모든 상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매자 명단이 작성되었다. 사건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타났다. 냉동고를 감쌌던 낚싯줄은
첫날들의 경찰관들에게 평범한 세부사항으로 보였다. 검사 프로토콜에서 그것은 창고의 먼지와 쓰레기와 함께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전체 수사 진행을 뒤바꾼 바로 그 단서가 되었다. 표본들을 실험실로 보냈을 때 전문가들은 기본 절차부터 시작했다. 두께, 재료 구조, 마모도 확인. 보통 그런 실들은 싸고 대량 생산되며 그들의 출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보관소에 남아있는 보고서에서 범죄 수사관들이 기록했다. 표본 12호, 단필라멘트 나일론 낚싯줄, 높은 강도, 브랜드, 다이와 살티가 GT라인, 파단 하중, 80kg까지, 소매 가격, 한 롤에 3,800엔, 용도, 대형 어종 바다 낚시. 이 공식은 즉시 발견을 구별지었다. 일반인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낚싯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가정용품점에서 우연히 살 수 없다. 그것은 전문가들이나 낚시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단순한 낚시가 아니라 바다 낚시를 위해. 전문가들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지적했다. 낚싯줄은 좋은 상태였고 강한 마모와 매듭이 없었다. 이것은 그것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공장 광택이 보존되어 있었고 표면에 물이나 소금의 흔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롤을 최근에 열었고 범인이 일부만 사용했다는 것을 가리켰다. 증인도 카메라도 직접적 단서도 없는 사건에서 마침내 추적할 수 있는 물건이 나타났다. 장소에서 쉽게 설명되는 게임칩과 달리 낚싯줄은 구체적인 출처를 가지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모든 상점이 전문 낚시 도구 판매 기록을 유지한다. 작은 도시들에서 그런 상품들은 우연히 대량으로 구매되지 않는다. 이것은 구매자 명단을 작성하고 각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수색 범위가 수천 명의 도시 거주자에서 수십 개의 이름으로 좁혀졌다. 경찰에게 이것은 진정한 돌파구였다. 사건 자료에 한 경찰관의 말이 보존되어 있다. 우리는 처음으로 실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느꼈다. 다른 모든 것은 무너졌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이 나타났다. 이 순간부터 수사 작업이 무질서한 것을 멈췄다. 관심이 낚시 용품점들로 전환되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바로 그 브랜드의 낚싯줄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외견상 모범적인 이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들려야 했다. 범죄 수사관들이 낚싯줄을 연구하는 동안 작전 업무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중 주요한 것은 의식적 살인 가설로 남아 있었다. 매미와 관련된 발견 자체가 일상적인 그림에서 너무 명백히 벗어나서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실험실과 병행하여 경찰은 지역 종교 단체들을 확인했다. 곧 다카마스 근처에 기반을 둔 작은 공동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들의 지도자인 중년 남성이 수십 명의 추종자들을 주위로 모았다. 그들의 모임은 임대한 건물에서 열렸고 교리는 자연과의 조화와 생명순환의 아이디어에 기반했다. 도시에서는 그들을 경계심을 갖고 대했고 가장 다양한 소문들이 돌았다. 수색에 이것은 작업 가설로 보였다. 몇몇 이웃들이 이 그룹의 구성원들이 때때로 곤충과 상징적 물건들을 사용하는 이상한 의식을 행했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매미와 관련된 그 무서운 세부 사항에 대한 논리적 설명으로 보였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신문에 불려왔다. 대화는 길고 상세했다. 그는 어떤 관련도 부인했고 그들의 의식이 결코 상징적 행동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폭력을 전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겐지 실종 당일 그는 그룹과 함께 자신의 건물에 있었고 모임을 진행했으며 이것을 수십 명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수사관들은 수색을 조직했다. 책들, 의식용 물건들, 개인 소지품들을 확인했다. 프로토콜에 기록되었다.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간상 일치하는 것도
겐지나 그의 가족과의 연결도 없었다. 모든 것이 가설이 외적 유사성, 매미와 이상한 종교단체에만 기반했다는 것을 가리켰다. 공동체 참가자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그 지도자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을 때 수사는 인정해야 했다. 경찰에게 이 사람을 일어난 일과 연결시키는 단 하나의 실제 단서도 없다는 것을. 이 가설은 공식적으로 근거 없음으로 폐쇄되었다. 이렇게 두 번째 큰 수사 방향이 무너졌다. 먼저 신사 관리인을 배제했고 이제 종교단체도, 그리고 경찰에게는 정말로 해결로 이끌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만 남았다. 이것이 냉동고문에서 발견된 낚싯줄이었다. 90년대 말 수사관들에게는 전자 데이터베이스, 모든 구석에 카메라, 얼굴 인식 시스템이 없었다. 전문 낚싯줄의 구매자를 찾기 위해서는 예전 방식으로 행동해야 했다. 전화, 종이 기록부, 끝없는 목록들. 하지만 바로 이 꼼꼼한 작업이 경찰을 첫눈에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끌었다. 수사관들은 상점 조사부터 시작했다. 다카마스와 인근 도시들에서는 바다 낚시용 도구를 파는 곳이 몇 곳만 작업했다. 일반 가정용품 상점들은 그런 낚싯줄을 취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비쌌고 좁은 고객층을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임무는 수행 가능했다. 지난 1년간 모든 판매 기록을 수집해야 했다. 각 상점은 종이, 장부를 유지했다. 거기서는 큰 구매들이 기록되었고 때로는 고객의 성씨를 남겼다. 한 곳에서는 오래된 상품 영수증을 찾았고 다른 곳에서는 주문 기록부의 기록들을. 판매원들은 단골 구매자들을 기억하고 정기적으로 낚시 도구를 사러 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다. 작은 현의 조건에서 이것은 결과를 주었다. 경찰에게 점점 목록이 형성되었다. 작업은 며칠이 걸렸다. 직원들은 꼼꼼히 이름들, 주소들을 다시 썼고 날짜들을 대조했다. 8월 중순까지 그들의 손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바로 그 브랜드의 낚싯줄, 다이와 살티가 GT 라인을 구입한 14명의 명단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낚시 애호가들과 몇 명의 배 소유자들이었다. 다음으로 각 이름의 확인이 시작되었다. 한 명씩 경찰서에 불러서 7월 20일에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가 그들의 말을 확인할 수 있는지 명확히 했다. 대부분이 빠르게 배제되었다. 누군가는 증인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날 공해에서 출항 중이었으며, 누군가는 뚫을 수 없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 이름이 즉시 눈에 띄었다. 다케시 다나카. 첫눈에 모범적인 이웃. 사무실에서 일하고 결혼했으며 동네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겐지가 실종되었을 때 바로 그가 가장 먼저 수색에 합류한 사람 중 하나였다. 소년의 어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전단지 붙이는 것을 도왔다. 그를 친절하고 미소 짓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수사관들을 의심하게 했다. 14명의 구매자 명단에서 오직 그만이 겐지의 집에서 말 그대로 100m 거리에 살고 있었다. 나머지는 다른 지역들과 도시들에 흩어져 있었는데 다나카는 이웃이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우연이었다. 이렇게 단순한 성씨 목록에서 경찰은 처음으로 모든 조건에 맞는 인물을 구별해냈다. 그는 필요한 낚시 도구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의 집은 근처에 있었으며 수색 참여는 오히려 일반적인 움직임에 합류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였다. 이 순간부터 다케시 다나카가 새로운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수사가 그에게 완전히 전환되었다. 앞에는 그에게서 모든 의혹을 제거하거나 최종적으로 그를 명백히 드러낼 수색이 있었다. 다케시 다나카는 첫 번째 의혹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았다. 34살, 작은 무역회사의 사무직 직원, 아내, 조용한 동네의 깔끔한 집. 그를 항상 인사하고 대문 앞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미소 짓고 친근한 이웃으로 알고 있었다. 이웃들은 그가 결코 갈등에 끼어들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며 심지어 동네의 대부분 남성들보다 조금 더 친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그는 완벽한 사람으로 보였다. 항상 깨끗한 셔츠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자르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마치 그에게 걱정도 숨겨진 문제도 없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이미지가 신뢰성과 믿음의 인상을 만들었다. 이 사람이 수사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무에게도 떠오르지 않았다. 겐지가 실종되었을 때 다나카는 가장 주목받는 수색 참가자 중 하나였다. 그를 다양한 그룹에서 볼 수 있었다. 전단지 붙이는 것을 돕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며 어디를 더 살펴볼 수 있는지 조언했다. 몇몇 증인들은 그가 스스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을 확인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는데 마치 특별한 참여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겐지 가족에 대한 그의 보살핌이었다. 거의 매일 그는 그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사건 보관소에 어머니의 말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는 주먹밥과 국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이웃들과 비교해 다나카는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도왔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가족과 걱정이 있었다. 그는 마치 모든 시간을 이 일에 바친 것 같았다. 그때는 이것이 동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눈에 그런 고집은 다르게 보였다. 그가 수색 장소 근처에 너무 자주 나타났다. 너무 시범적으로 놓았다. 너무 깊이 가족의 생활에 침투했다. 낚싯줄 구매자 명단이 14개 이름으로 좁혀지고 그 중에 그의 이름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말 그대로 겐지의 집에서 100m 거리에 살고 바로 그 종류의 낚시 도구를 손에 쥐고 있었으며 동시에 가족의 친구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다. 경찰이 차고와 집 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다나카를 관리소로 불렀다. 신문은 공식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수사관들 앞에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차분하고 단정하고 정중한.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낚시에 대한 자신의 취미에 대해 말하고 낚싯줄은 단지 취미의 일부일 뿐이라고 확신했으며 수색에서의 그의 도움은 오직 인간적인 참여로만 설명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에게 그는 이미 좋은 이웃이 아니었다. 이것은 바로 단서들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었지만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바로 그의 집과 차고에서의 수색이 최종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었다. 겐지의 어머니가 신뢰했던 사람이 주요 용의자로 변했다. 다음에는 그의 차고와 집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 남았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경찰은 다나카를 바다용과 직접 연결시키는 직접적인 흔적들을 찾기를 희망했다. 다케시 다나카의 집과 차고 수색은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다. 이번에 경찰은 최대한 명확하게 행동했다. 작전 요원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압수했다. 집에서는 질서가 완벽했고 첫눈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관심은 즉시 차고로 전환되었다. 바로 거기에 그의 낚시 도구와 장비가 보관되어 있었다. 선반에서 낚싯줄로를 발견했다. 바다용에서 냉동고를 감쌌던 것과 정확히 같은 브랜드, 색깔, 두께, 강도, 모든 것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표본과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나중에 확인할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제품이다. 하지만 발견이 이것으로 제한되지 않았다. 구석에 낚시용 고무장화 한 켤레가 있었다. 첫눈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범죄 수사관들은 밑창의 침전물에 주의를 기울였다. 세밀한 검사에서 고무의 토양 입자들과 미세한 유리 먼지가 남아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중에 분석은 보여줄 것이다. 구성이 파친코홀의 창고에서 나온 토양과 유리 파편 표본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경찰에게 이것은 전환점이 되었다. 낚싯줄은 은폐 준비와의 연결을 증명했다. 장화는 다나카를 발견 장소와 직접 연결시켰다. 이 두 단서의 일치는 배제되었다. 바로 이 순간 수색에 분명해졌다.
좋은 이웃이자 적극적인 수색 참가자가 그들이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 전문 검사가 확인했다. 장화 밑창의 입자들이 창고의 재료들과 화학적 구성으로 일치했다.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우연한 일치의 확률은 배제된다. 표본들이 동일하다. 이후 경찰은 공식적으로 다나카에게 혐의를 제기하고 그를 체포했다. 이렇게 추측과 소문의 단계가 끝났다. 이제 수색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었다. 다나카는 단순히 이웃이자 수색 참가자가 아니라 단서들이 버려진 바다용에서 겐지를 은폐한 것과 직접 연결시키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다케시 다나카가 다시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 차고에서 찍은 사진들, 전문검사 보고서, 낚싯줄 롤 자체가 놓였다. 수사관은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그는 발견들을 나열했다. 냉동고를 묶었던 것과 동일한 낚싯줄, 토양과 유리먼지 입자가 남아있는 장화, 표본들의 완전한 일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결론. 이후 방에 침묵이 흘렀다. 다나카는 오랫동안 눈을 들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평소 확신 있는 대화 방식이 사라졌다. 그는 끼어들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단지 침묵하며 무릎에서 손을 꽉 쥐었다. 이 순간을 나중에 프로토콜에 기록했다. 용의자는 오랫동안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우울해 보였다. 수사관이 일시정지를 하고 반복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 당신에게 더 이상 부인할 것이 없다. 이 순간 다나카가 처음으로 안색이 변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네, 제가 한 일입니다. 이 순간부터 자백 증언이 시작되었다. 그는 겐지가 실종된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년이 우연히 그의 마당에 나타나서 다나카가 숨기고 싶어 했던 장면의 목격자가 된 것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이 그의 완벽한 이웃 이미지를 어떻게 파괴했고 나중에 숨기려 했던 행동으로 어떻게 밀어붙였는지에 대해 사실이 기록되었다. 다나카가 죄를 인정했다. 수색의 이것은 답찾기의 최종 지점이 되었다. 이제 사건 사슬 전체를 복원하고 이웃 가족이 어떻게 범죄자로 변했는지 이해하는 것만 남았다. 자백 이후 다케시 다나카는 사건 진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동의했다. 수사관들은 그의 증언을 프로토콜에 기록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7월 20일 낮에 그는 자신의 마당에 있었다. 거기에는 전날 새로운 낚시 도구를 망쳐버린 그의 개도 있었다. 분노의 순간에 다나카는 개를 때리기 시작했다. 바로 이 순간에 희귀한 매미를 쫓던 겐지가 그의 부지에 들어왔다. 그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의 목격자가 되었다. 소년이 소리를 지르며 이것에 대해 부모에게 말할 것이라고 했다. 다나카에게 이것은 충격이었다. 그의 삶은 선량하고 친근한 이웃으로 보이는 것에 기반해 있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의 눈에서 체면을 잃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다. 공황 상태에서 그는 겐지를 붙잡고 입을 막고 조용히 하게 만들려고 했다. 모든 것이 빨리 일어났다. 그가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다음 사건들은 더욱 음울하게 전개되었다. 다나카는 시체를 차고로 옮기고 오래전부터 작동하지 않던 오래된 냉동고에 숨겼다. 밤에 새벽 2시경 그는 냉동고를 자신의 미니밴에 실어서 버려진 파친코 홀로 가져갔다. 그는 의도적으로 장소를 선택했다. 외곽에서 주택이 없고 거의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 가장 끔찍한 세부사항은 매미들로 남았다. 신문에서 그는 이미 그 후에 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로는 이것이 경찰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충동적이고 비뚤어진 시도였다. 그는 치안 당국이 의식적 동기에 대해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갈 것을 희망했다. 게다가 그는 이것이 악의의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겐지는 곤충 잡는 것을 사랑했고 바로 이 취미가 그를 다나카의 마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수사는 완전한 그림을 얻었다. 살인자의 버전이 단서들과 일치했고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부러진 채집망부터 낚싯줄까지. 하지만 앞에는 이제 공식적인 절차로 다나카의 죄를 증명해야 할 법정이 남아 있었다. 1999년 봄 다케시 다나카의 사건이 가가와 현 법원에 도달했다. 과정은 3월에 시작되어 즉시 다카마스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를 친절하고 미소 짓는 남성으로 알고 있던 이웃들이 이제 법정에 앉아서 외면할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듣고 있었다. 검사들은 새 기둥 위에 기소를 구축했다. 첫째, 다나카 자신의 자백 증언. 둘째, 그의 차고에서 발견된 단서들, 낚싯줄 롤과 토양과 유리먼지 입자가 있는 낚시 장화. 셋째, 버려진 홀 창고의 표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전문 검사들. 종합적으로 이것은 어떤 의심도 배제했다. 변호는 살인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선에서 구축되었다.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다나카는 감정 상태에서 행동했고 폭로를 두려워해서 소년의 생명을 빼앗을 계획이 없었다고. 그 이후에 그의 행동들, 시체 은폐와 매미를 이용한 연출, 공황과 두려움으로 설명되었다. 법원은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자료들을 연구하며 프로토콜들을 낭독했다. 그림은 명백하게 합쳐졌다. 범죄는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었지만 흔적을 숨기려는 시도에서 특별한 잔인함으로 구별되었다. 판결은 3월 말에 내려졌다. 다케시 다나카는 과실치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시체 은폐와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행동들로 가중되었다. 형량 20년 자유박탈. 이렇게 재판 과정이 1998년 여름 온 다카마스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아무도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재판 이후 다카마스의 생활은 점차 평소 궤도로 돌아왔지만 그 이야기의 결과들은 남았다. 겐지의 가족은 자신의 집에서 오래 살지 않았다. 이웃들은 어머니가 더 이상 신사 옆 광장을 지나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1년 후 가족은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다. 발견이 이루어진 오래된 파친코 홀은 몇 년 더 서 있었다. 그 창문들은 판자로 막힌 채로 남아 있었지만 건물 주위에는 계속해서 나쁜 명성에 이끌린 청소년들이 모여들었다. 당국은 소문을 끝내기 위해 그것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그 자리에 나중에 창고가 지어졌고 바다용의 흔적은 남지 않았다. 치명적인 갈등이 시작된 원인이 된 개는 수색 중에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 동물은 보호소에 전달되어 거기에 남았다. 프로토콜에 기록되었다. 그에게 정말로 구타의 흔적이 있어서 다나카의 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었다. 다나카 자신은 엄격한 제도의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다카마스에서 더 이상 큰 소리로 발음되지 않았다. 이웃들에게 그는 그들의 삶의 새롭고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사건에는 끝까지 설명을 받지 못한 세부 사항이 남아 있었다. 다나카는 죄를 인정하고 그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으며 폭로당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설명했다. 하지만 매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는 단지 반복했다. 그때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수사관들과 심리학자들에게 이것은 충동적 잔인함의 행위로 남았다. 경찰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이자 동시에 겐지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더럽히려는 시도.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그 마지막 세부사항이 여운을 남겼다. 사건 자료에서 그것은 가장 설명할 수 없고 불안한 부분으로 남았다. 자백 이후에도 모든 답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의 상징으로.